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또는 산업의 개발 이런 부분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 있는가.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이 부분을 비유를 하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고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근데 들성 싶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내년 경제 전망과 경제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LG연구원 쪽에서 2025년 경제 성장률을 매우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경제대책 책에서 2025년 경제 성장률 최저치를 1.3으로 나왔고요. 최고치를 2.3 정도 나왔어요. 2.3이면 거의 그 IMF가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1%포인트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환율이 1,500원, 1,600원대로 뛰면서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주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힘든 한 단면을 형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의 서플라이 체인 정책이 우리에게는 협상의 딜 카드도 되지만 또 하나의 인질적인 어떤 담보적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찾기가 어렵지 않는가.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거는 반도체나 이런 분야에 지금은 이 인력 경쟁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옮겨가기도 하고 부침이 좀 많아요. 그만큼 반도체 생태계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의 최우승자는 누구일까? 대마 불사론을 따지면 TSMC와 삼성전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자체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아니란 생각일 수가 있거든요. AMD도 반도체를 만들어내고요. 한때는 토시바, 파나소닉도 반도체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런 기업들의 재귀 또는 부활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게 이제 미국 기업으로 미국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제 위기 또는 경기 침체는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보시나요?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그 편집하시는 PD분들이나 또는 편집하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가 말초신경 자극하는 썸메일을 많이 쓰세요. 경제 위기 곧 온다, 대비하라,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내용을 듣다 보면 수출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한국의 수출이 많아지고 대미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난다면 지난해 444억 정도 됐고요. 올해도 벌써 한 390억 달러가 9월 현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00억 달러가 넘게 들어가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뭐하냐 지금 우리한테는 400억 달러 넘게 돈을 벌어가면서 한국 경제는 우리에게 해준 게 뭐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특히 그걸 환율로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미국은 우리나라 기업들과 우리나라 정부에게 너희들은 환율 조작국 대상이야. 인위적으로 환율 만지지 마. 아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놓고 보면 미국이 일본은 환율 조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모른 척하고 봐주고 있는 상황.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깨비 방망이 머리를 쳐밀 때 두들겨 패야 되는데 한 놈 패니까 다른 데서 두더지가 또 픽하고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미국이 좀 군침을 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서프라임 사태 때는 약 6조에서 7조의 자산이 미국 자산이 날아갔지만 지금 현재 중국의 백개원이라든지 흥다그룹 등과 같은 재계 높은 수준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그림자 군령에 묶여있는 부채 규모가 약 11조 달러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때 약 우리가 생각했던 6조에서 7조의 손실보다도 아마 이번이 조금 더 중국게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어떤 근자감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괜찮다. 그 말도 이해가 되긴 돼요.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부터 사회주의 경제고 폐쇄적 상황에서 살아왔고 어느 날 갑자기 78년 이후에 시장 개방을 하고 심천이라든지 홍콩 같은 데 경제 특구를 연료로 해서 중국 나름대로는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중국 경제가 저가 상품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고 거기서 받는 수출 기업으로서 또는 수출 국가로서의 혜택이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지 않나 싶거든요. 미국은 때리기 시작하고 있고 옛날에는 말로 때렸는데 이제는 주먹질을 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감내하고 반응할지는 하나의 질문사항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대한민국이 끼어 있어요. 미국과 중국이 다툼을 하게 되면 한국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눈치 싸움, 눈치 게임을 또 해야 되거든요. 오징어 게임처럼. 그럼 눈치 게임 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양자 모두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혜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정부가 잘 판단하셔서 하나의 그 전략으로 삼으셔도 어떨까 합니다. 경제 위기를 말할 때 쓰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지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하얏트 호텔에서 골드만삭스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경제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은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그걸 지금 13년째 듣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해요. 2012년도에 하얏트 호텔에서 만났으니까 한 봄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가계부채 문제죠. 근데 이렇게도 이야기해 볼게요. 2023년도인가요? 국세청에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몇 건 정도 신고됐는지 혹시 아세요? 1146만 건이 신고됐어요. 그 중에서 월 100만 원 이하 소득자가 75%예요. 약 한 800만 되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소득 신고한 사람들 중에서 월 100만 원도 못 버는 거예요. 그럼 뭐로 먹고 살죠? 빚으로 먹고 살겠죠. 빚은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 들었겠죠.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빛이 던져주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적어도 잠재 성장률이 2.0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계속 좀 유지가 돼줘야 돼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임기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제시할 수많은 그 기한안, 기한 제약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피해갈 수 있느냐를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어떤 외교 전략 전술, 때로는 중국에 붙었다가 때로는 러시아에 붙었다가 때로는 미국에다가 돈 달라 야구를 했다가 또 일본에다가도 요구를 납치범을 갖다가 돌려주는 대신에 뭐 조일 수교를 해서 새로운 장을 열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듯이 우리가 이제는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하면 양쪽에 이용을 할 수 있을까의 전략도 암암리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비자 15일 이내에 거는 비자를 필요 없이 중국을 들어와도 된다. 막 이런 제스처를 오픈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의 경제정책을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자국 내에서 통화를 찍어내게 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 적어도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외국계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와서 중국 정부의 채권을 사고 자산시장에 들어가고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이런 선순환적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게 미중 간에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조금 더 두들겨 패서 말 잘 듣는 수준까지 끌고 간 다음에 목줄을 매서 산책할 때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도의 범위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 아니겠는가. 제 나름대로의 추정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에 따라 개인들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늘 보면 수동적이에요. 미국이 이렇게 정책을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겠어? 중국이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망하고 금융기관이 쓰러지게 되면 그 파급 효과는 우리나라가 1997년에 약 한 30년 동안 경험해본 결과치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또는 산업의 개발 이런 부분에서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에 있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강연할 때 이 부분을 비유를 하는데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그러고요. 들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어요. 근데 들성 싶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AI 투자를 했으면 AI 투자한 거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AI 필요한 반도체 생산하고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AI에 필요한 창의적인 노력과 사고방식을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인정해 왔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괴멸시켜 왔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이제 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앞으로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가. 삼축동자도 알죠. AI와 관련된 I4.0, 무인자동차, 로봇, 바이오 뭐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도 패스트 팔로우 정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기술을 개발하지 못한 국가 경제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국가가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 저처럼 이렇게 팔짱 끼고 쳐다보고 아이고 삼성이 5만 원대죠 지킬 수 있겠어 3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약 올리는 거잖아요 국민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부를 보고 이 정부는 믿을 만하다. 이 정부는 믿지 못하다. 만약에 믿을 만하다 그러면 지금처럼 쭉 따라가면 될 것이고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 따라갈 필요 없이 일부는 남아가지고 뒤에서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혼란이나 이런 것도 야기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트럼프 경제정책이 향후에 미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보호무역 정책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환율 문제를 놓고 양국 간의 금리 정책의 격차를 어느 정도 벌리거나 메울 것인가. 이제 그 문제가 나왔고 세 번째 문제로는 미국이 지향하는 21세기의 글로벌 리더십에 비추어서 봤을 때
우리가 마냥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아니면 우회적으로 중국과도 손잡고 러시아도 손잡아서 나름대로 미국을 살짝 겁주는 그런 형태로 가져가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저는 전망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2029년까지 아마 트럼프의 임기고 실질적인.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허니문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1, 2년 안에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우선 급한 대로 예를 들어드리면 에론 머스크, 라스와미 이런 사람들은 코인 사업을 해가지고도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코인에서 돈을 벌어봤느냐?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 중에서 하나가 정부로부터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탈중앙화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탈중앙화가 아마 또 다른 하나의 미래 화두가 될 것 같다. 그거를 상업화시키고 산업화시키는 역할을 한 기업이 제가 볼 땐 에론 머스크의 기업이지 않겠느냐, 엔비디아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거는 경제 사회 구조의 변화기에 트럼프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며, 따라서 삼성과 LG와 두산 같은 굵직굵직한 글로벌 기업들이 과연 미국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입장이거든요. 해외에 본사 챙기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직원들 고용하고 하면 깃발만 나붙기면 그게 우리나라 영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 앞으로 닥쳐야 될 복잡한 상황은 크게 다르지가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찾아오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추월한 게 아니라 일본 경제에서 더 많은 것을 가져와서 미국식 사고방식과 철학 구조에 적합한 형태의 어떤 정책을 끄집어낼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민족들이거든요. 그 능력을 자의반 타의반 이제 잃어버린, 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죠. 이제 제가 29년까지 4년 동안 경기 전망을 쭉 5년짜리 경기 전망을 하면서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2%대 초반에 아마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고, 환율은 1250원부터 1350원 사이 약 100원 차이의 간극 갭을 벌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